민주당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거는 민주당 입장인 게 아니라 예. 민심이 저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현종 의원님께서 여당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한 건 처음 봤는데 그만큼 이 상황이 지금 이중하게 보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유중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태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이 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를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있는 20개 동 모두에서 졌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이라든지 그 지방선거 때 이겼던 마곡지구 예. 거기에서도 16% 차이로 졌거든요. 거기에는 2030 세대들과 중도 그리고 중산층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돌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민심이 싸늘하게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돌아섰다는 것인데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들을 교체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민심은 돌아올 수 없죠. 사실은 이 정도의 그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당 지도부의 총사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상당수가 경질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민심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선만으로 대통령실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 이 선거 자체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공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 여당에서도 또 전국적인 선거로 판을 키운 것도 정부 여당이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적 쇄신에다가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변하겠다는 그 발표까지 있어야지 그래도 민심을 좀 수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인데 이렇게 임명직 당직자 먼저 이렇게 사퇴하는 이런 수순은 누가 봐도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그 대통령실의 의중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이 선거 결과가 끝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차분하게 지혜롭게 수습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는데 결국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라. 예. 이런 의도를 잊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수도권 이기론이라든지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대단히 이거에 대해서 비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4시 의총에서 그런 비토하는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서 당을 정말 인적 쇄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까지 공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윤심대로 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서 큰 기대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김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민심, 민생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실까요? 하다못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권한조차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지. 당대표 될 때도 윤심에 의해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것인데 네. 지금 이 민심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고물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활 지수 엄청나게 지금 물가 폭등에 있죠.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대출은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고 결국은 총선은 그 민생과 경제로 치러지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라든지 그냥 맹목적인 진영 가치 외교를 표방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대단히 지금 증폭되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국정 기조에 대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정할 때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바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백현동 살라미 기소였거든요. 물론 뭐 검찰에서 기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의 국정이 이렇게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라 야당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에 너무 국정을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럼 그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 느낌을 국민들한테 보면은 바뀌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국정 기조의 변화가 예. 지금 이 사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그 최종적인 그런 결정 권한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 일학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예. 이게 지금 뭐 본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당대표에서 징계하고 내친 다음에 이렇게 선거에서 대패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도 전망이 이제 어두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나마 남은 카드가 한동훈 장관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으로 그런데 나간다고 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일단 뒤집어서 좀 했다라는 그런 단어법처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 이준석 전 대표 하는 거 보면 그 국민의힘에 좀 엑스맨 같은 그 행보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의 연장선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결국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층의 상징적인 존재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대선 후보도 뭐 압도적인 2위에 항상 랭크돼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그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다만 이제 또 비호감도 또한 또 많이 높기 때문에 뭐 저 중도라든지 확장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내부 상황을 보면 지금 집도키 잡는 것도 지금은 좀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총선 전략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 대장동 사건 재판기일 17일이랑 지금 20일에 잡혀 있는데 출석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동안의 수사에도 다 성실히 응했고 예. 재판도 건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번 이제 불출석한 예. 거. 또 다시 뭐 건강 때문에 안 나올 그 가능성. 부득이하게 건강상 허락될 수 없으면 그거는 뭐 의사의 소견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거 그 기본적인 입장은 분명한 거고요. 저는 이게 자꾸 이게 재판 리스크를 또 이제 또다시 얘기하는데 재판 리스크는 사실 윤석열 검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뭐 표적 수사하고 답정여식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 유무죄에 대한 진실 공방을 서로 하면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법원의 시간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검찰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건하고 50억 클럽. 그 50억 클럽에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준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2월인데요. 12월에 대해서 그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 리스크나 뭐 사법 리스크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2010년부터 성남시장을 하면서 뭐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랑 많이 부딪혔잖아요. 네.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원의 이제 감사도 받고 또 수사 기소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표적이 돼서 성남시장 시절 때는 일주일에 4번 재판에 출석도 했고요. 예. 또 도지사 시절에도 3번씩 거기 재판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했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당대표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도 병행하면서 충분히 그런 그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반대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가 저는 그 총선에서도 그 총선 그 승리에 어느 쪽이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무에 언제쯤 복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계속 관심사예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예. 저도 뭐 그때 그 녹색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에도 그런 의지는 분명히 하긴 읽혔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나오실 거고 이번 주 중에 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예측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영장도 기각됐고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더 확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뭐 비명계에 대한 뭐 가결파에 대한 척결 이런 주장은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확립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예. 당을 화학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행보들에 훨씬 더 힘을 더 실려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예. 또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그 민생 대안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스스로 득점했을 때 총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